안녕하세요. 저는 세이브 더 칠드런 강미정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요청 주신 내용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내에서 장애 아동 관련된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셨고, 조금 시간이 허락된다면 세이브 더 칠드런의 CRPD 1차 국가 심의 때 아동 그룹에 같이 참여해서 그때 민간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고 심의도 참여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잘 진행했던 점, 그리고 여전히 한국에서도 문제지만 잘 그때 국가 심의 때 대응하지 못했던 점, 요거를 이번에 꼭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이 이제 2006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장애 디서빌리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제23조에서 장애 아동의 권리와 그 필요를 전적으로 다룬 최초의 인권 조약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조약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과 관련된 핵심 조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제2조 비차별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3조 장애 아동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비차별 원칙에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어떻게 권고를 하고 있냐면, 당사국이 장애에 대한 차별금지법 혹은 법적 조항을 가질 것, 그리고 권리가 침해된 경우는 효과적인 구제 방법을 제공할 것, 실질적인 차별 방지를 위해서 인식 제고 및 교육 캠페인을 진행할 것, 이것을 분명히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3조에서는 4가지 조항이 있는데, 장애 아동과 관련해서 협약의 이행에 있어 주요 원칙으로 이제 저희가 간주하는 1항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훌륭한 말이라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 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이제 핵심 메시지는 장애 아동 또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논평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저희가 이제 CRPD 국가 심의 대응에 있어 장애 아동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 이행 조치는 이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논평에서는 장애 아동과 관련된 협약이 2조와 23조에 한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 이행 조치에서는 입법, 국가실천 계획과 정책, 자료와 통계, 예산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동 정책을 이제 들여다보실 기회가 별로 없으실 텐데, 실제로 아동 정책이 이제 포용국가 아동 정책이나 제2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에 장애 아동이 굉장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논평에서는 장애 아동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포함하는 포괄적 계획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장애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에 대한 통계가 아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장애 아동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통계가 구축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일이 보지는 않을 건데요. 이제 아동 분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건 유엔 아동,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CRC 국가 심의 되었을 때 그때 좀 이슈가 되었던 것도 장애 아동 관련해서 좀 아마 같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볼드 처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서 김지명 선생님 말씀하신 출생 등록 문제는 유엔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이슈입니다. 이제 SDG라고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6.9에도 들어가 있고, 제가 CRPD 저희가 1차 때 장애 아동 관련된 심의에 있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장애 아동의 출생 등록 문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잘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 아동은 아시겠지만 장애 아동의 학대 피해 발생은 비장애 아동의 4배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 아동이 가족이나 학교, 시설 등 모든 형태의 학대에 누구보다 취약하다는 것들, 그리고 가정형 대안 양육은 1차 CRPD 대응 때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저희가 대응해서 준비한 내용들이 대부분 최종견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돌봄이나 요구가 있어서 위탁 가정이 장애 아동을 맡길 꺼리는 실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알렸습니다. 그리고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서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시설 위탁을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탈시설화 로드맵을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되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정책이 장애 아동 포함한 아동에 대한 건강 정책이 포괄적이어야 하며 조기 발견이나 조기 개입, 그리고 재활을 다루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아동권리협약 때도 저희 통합교육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건 CRPT 때도 굉장히 자세히 다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은 장애 아동의 목표로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오락 문화활동은 현재 아동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이제 아동 기본적으로 아동이 이제 웰 비커밍 아동이 무언가 이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의 어떤 그 과정이 아니라 현재에서 아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 아동 정책에서 이 놀권리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아동 정책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안에 장애 아동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적 착취 부분 아까 김지명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좀 저희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장애 소녀 그러니까 장애 성착취에 있어서 장애 아동의 특별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각별한 이 보호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일반 논평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거를 5, 6차만 가져올까 하다가요. 3, 4차 때도 같이 가져왔는데 변함이 별로 없어서 그냥 빠르게 좀 공유를 좀 드리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부분 그리고 5, 6차 때 좀 얘기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 4차 때 CRC 이제 그 국가 심의 때 MPO 연대에서 민간 보고서 내용에 2010년에 이것들은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 끼어서 소외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민간 보고서 내용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장애 아동 복지 지원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보육 문제는 올해도 좀 이슈가 꽤 한국에서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특수학교, 특수학급 이런 부분에서 통합교육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보육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통합교육의 질이나 그리고 관련된 인프라들이 잘 변화가 좀 늦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었고 권고 사항으로는 3가지를 넣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장애아동 전담교사 배치 기준 확대 등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 민간보고서의 권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3, 4차 때 최종 견해에는 크게 4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을 지원을 강화하라 이런 부분들을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5, 6차 때로 다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차 한국 MPO 연대보고 민간보고서는 2018년에 제출이 됐고요. 장애아동 관련 부분은 크게 4가지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통합교육 담당교사와 담당교사 중에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는 620명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었고요. 장애별 특수학교가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되지 않아 통학이 불가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래서 이에 교육 접근과 보장의 어려움이 크다. 이 부분을 넣었고요. 2018년 3월 장애정책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발표되었으나 중증 장애 아동에 대한 권역별 재활의 기간 건립 등 계획으로만 제시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은 불투명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미등록 이주아동이면서 장애아동인 경우가 저희 국가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장애 등록이 불가한 점, 이에 따라서 활동지원 보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 이 점도 저희 MPO 연대 민간 보고서에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는 특수교사 인력 배치, 접근성을 고려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 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 등을 담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최종 견해에는 담겨진 내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애에 대한 권리 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장애 아동을 포용하도록 보장할 것, 난민 신청 아동과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 학교 기반 시설이나 체육 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등 모든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통합 교육을 제공할 것, 장애 아동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 이렇게 네 가지가 CRC 그 국가보고 심의 결과 최종 견해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차 때 심의 내용을 그때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같이 워킹그룹에 참여해서 담았던 내용이 크게 장애아동 관련해서 네 가지였습니다. 거주시설 및 교육시설, 가정 등에서 학대와 폭력, 자기 의사표현 및 자기 선택 및 결정권,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른 특성에 맞춘 교육권 보장, 동등한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인데, 이게 그 저희 내용을 좀 보니까 전에 인터내셔널 디서빌리티 얼라이언스의 이제 빅토리아 그 위원께서 그때 피드백을 주신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까 하고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논평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7조에 관련해서 모든 걸 장애아동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민간보고서에서 어떤 피드백을 주셨냐면 교육권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내용은 각각 24조, 30조에서 다룰 것, 이런 얘기를 좀 주셨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 관련된 통계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족하다면 앞에 개괄적인 문단을 추가해서 이러한 상황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장애아동이 겪는 장벽들을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 그다음에 저는 최근에 그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곳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이제 행동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다룰 때 교사들이 굉장히 안 좋은 폭력적인 방식을 하는데 법원들이 그것들을 그냥 합헌이라고 판결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동의 최선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위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좀 담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때 아동의 최선의 인식을 최선의 이익 원칙을 당국과 법원이 장애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잘 다뤄줄 것을 그때 그 피드백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의 우선순위를 잘 드러내는 것도 통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을 한번 주셨었고요. 그때 체벌 문제도 나왔었고, 인식 제고 및 훈련, 그다음에 접근성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접근성 보장이 안 돼서 문제인지 아니면 장애아동 당사자 이해가 부족한 문제인지 이런 걸 좀 명확히 잘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포함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앞에 이제 CRC는 이제 로비 문서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애드버커시 시트라는 표현을 쓰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대안양육 관련해서 이 시트의 내용을 요약 부분, 서머리하고 레커멘데이션을 넣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셔서 최종견에 거의 내용이 동일하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구성이 좀 잘 됐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나중에 참고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장애아동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통계적으로 비장애아동과 잘 비교해서 담았었고, 이것이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의 견해와 연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제 제안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장애아동을 가정 내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점을 분명히 해서 국가가 이 부분에 이 갭을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았었습니다. 그때 심의 대응 때 이제 그 날짜에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때 넣었는데요. 앞서 그 김희진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아동 이슈에 관심이 많거나 가정 환경 등에 관심이 많은 위원들이 이 이슈에 굉장히 관심 많은 의원들을 미리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좀 로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런 평가가 좀 있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이거 준비할 때 잘 대응하지 못했지만 유엔에서 굉장히 관심 있었던 것들이 출생 등록이 이제 장애가 있는 외국인이나 난민, 그다음에 장애아동의 유기 문제, 미혼모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장애아를 출산한 미혼모가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문제, 그리고 통합교육,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심의 대응 때 굉장히 많이 질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2차 이제 2, 3차 국가보고서 제가 좀 이번에 기회에 좀 훑어봤는데, CRPD 그 1차 때 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으로 굉장히 많이 다 정부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감스럽게 최종 견해에서는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CRPD 국가심의 대응 때는 잘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이제 아마 이제 10년, 거의 10년 돼가는데, 이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아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외에도 이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으로 장애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얘기하지만,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찬찬히 다 이제 면밀하게 뜯어보시면 그 공공재활병원하고 양육지원 서비스 외에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정책 기본계획, 즉 국가의 아동정책을 총괄하는 그 계획 안에 장애아동이 얼마나 비주류화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명확히 잘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좋은 취지로 성인 중심의 복지 체계 안에서 장애아동 내용을 따로 잘 지원하겠다라고 제정이 되었으나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번에는 대응을 해서 저희가 그걸 환영한다는 견해는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아동 올해는 이제 코로나19에서 발달장애 아동 가족의 극단적 선택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통합교육 이슈도 굉장히 좀 많았고요. 특히 학교나 시설에서의 장애아동 학대 문제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안 이슈로서 좀 잘 들어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이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